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의 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2년 뒤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과 같이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했다가는 재선에 실패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죠. 이에 이승만은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법을 고치기로 합니다. 대통령인 자신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개헌안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제출한 개헌안, 이 두 가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개헌했다고 하여 이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부릅니다. 발췌개헌은 여러 가지 절차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지키지 않은 개헌이었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명확한 국가구조를 갖지 못한 시기였던 탓에 통과되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은 계획대로 이 개헌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초대에 이어 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두 번 대통령이 되고 나니 노하우가 생겼던 것일까요? 이제 그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국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의 3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2번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승만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그는 결국 또다시 헌법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가 생각해낸 개헌안은 어차피 자신만 해당되면 되는 안건이었으니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제한적 성격의 개헌이었습니다. 즉, 자기만 원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매우 억지스러운 개헌안이었죠. 이미 한 차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연장했던 이승만이었기에 또 다른 개헌 시도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27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기에 필요한 찬성표는 135.333을 올림한 136표였습니다. 0.333은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으로 계산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개표해보니 찬성표는 135표였습니다. 단 한 표가 모자랐죠. 이에 언론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보도했고 국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포기하지 않고 135.333은 반올림하면 135이므로 이것은 가결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게다가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서울대 교수 등까지 섭외해가며 135명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고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이틀 뒤인 11월 29일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반올림의 한자 표현인 445입을 사용하여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의 하나로 남았죠. 너무나 억지스러웠던 나머지 같은 당인 자유당 의원들조차 12명이나 이 결과로 인해 탈당합니다. 이 12명 중에는 후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의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헌안 통과 당시 이철승 의원이 단상위로 뛰어올라 최순주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아채면서 야, 최순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한 장면은 대한민국 국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개헌안은 통과되었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연임은 없다던 이승만은 말을 바꿔 사선 도전 의지를 밝혔고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을 후보로 선출하죠. 이에 대응하는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의 조병옥, 부통령의 장면을 후보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따로따로 치르는 형식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해졌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85세로 고령이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부통령 선거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장면 후보의 국민적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자유당은 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선거의 방법만 해도 매우 다양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물론 3인 또는 5인으로 짝을 이뤄 투표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공개투표,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투표하도록 만든 유령 투표 등으로 표를 얻으려 했죠. 그것도 모자랐는지 투표함을 아예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바꿔치기도 하고 개표 중에 다른 후보표를 가져와 섞는 홈표 같은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3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은 무난히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나친 조작으로 인해 이기붕의 당선표가 거의 100%에 육박하자 당황한 나머지 결과 발표를 79%로 낮췄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투표 결과에 전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거 무효 시위가 발생했고 이 시위는 더욱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이 시위가 크게 벌어졌는데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실종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자 시민들은 무력 진압을 강행한 경찰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0년 4월 11일 마산의 앞바다에서 한 구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김주열이었죠. 그의 눈에는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이 일은 전국적인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김주열의 희생은 시위가 보다 강경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경찰은 더욱 노골적인 무력 진압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5일 공산주의자들의 시위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더욱 불러왔고 결국 4월 19일 국민과 경찰이 대충돌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당황한 이승만은 상황을 수습할 만한 정치인들을 찾지만 모두가 이미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며 거절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이기붕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죠. 한숨 돌리길 바랬던 그의 선택이었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눈은 이미 이기붕이 아닌 이승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식인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마저 시위에 동참하고 성명을 발표하므로 이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버텨보려 했던 이승만에게 결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승만을 지지하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던 미국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그의 사퇴를 권고한 것입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해 5월 29일 미국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자유당 정권은 이렇게 붕괴되었고 건국의 아버지로 불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신화는 초라하게 마무리됩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죠. 대통령 독재의 위험성을 깨달은 국회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총선거를 통해 당시 민주당의 지도자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합니다. 이로써 제2공화국으로 불리는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죠.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성장을 꿈꿨지만 장기간 독재가 끝난 어수선함을 수습하기에는 그 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난립으로 정권 자체가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